고요했던 금요일 오후 제 스마트폰 액정에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받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5년간 잊고 있던 그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드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보세요? 찰나의 정적. 그리고 정호 아빠? 나야, 은혜.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시간마저 얼어붙었습니다. 딱 5년 전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말 한마디 없이 이혼 서류 한 장과 아들의 손만 잡고 사라졌던 그 사람. 그런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어갑니다. 정우가 요즘 아빠 보고 싶어해. 당신 방송 나온 거 봤다고 하더라고. 우리 얼굴 한번 보자. 평온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 깔린 뻔뻔한 욕망의 냄새를 저는 이제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 또 무언가를 바라고 있구나. 제가 물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왜? 지금 와서.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 영린을 건드리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우리도 가족이잖아.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영원히 닫혀버렸습니다. 가족? 내가 파산의 벼랑 끝에서 홀로 울부짖을 땐 그림자도 비추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성공의 빛을 보고 다시 기어 들어오겠다고 수화기를 귀에 댄 채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사무실 밖으로는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창밖으로는 따스한 가을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5년 만에 겨우 되찾은 이 평온함을 다시 무너뜨리려는 건가요? 생각 좀 해볼게. 짧게 말을 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아직도 남아있는 미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고.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마침표는 내 손으로 직접 찍겠다고. 제 이름은 박진수. 지금은 성공한 청년 창업가로 불리지만 제 시작은 1톤 트럭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25살 대학도 제대로 못 마치고 뛰어든 물류업계는 생각보다 가혹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짐을 싣고 밤 11시에야 집에 들어오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남들 잘 때 일하고 놀 때 땀 흘렸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는 삐걱거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년 만에 박 사장 소리를 듣게 됐고 트럭도 5대로 늘었습니다. 그때 지인의 소개로 전철을 만났습니다.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똑 부러지고 가정적인 인상. 백화점 문화센터 강사인 장모님, 명문대 대학원생 처제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무엇보다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해준 것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결혼식 날 장모님은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말했습니다. 박서방, 자네만 믿네. 우리 은혜 절대 고생시키면 안 돼. 자네가 우리 집 기둥이야. 그 말을 저는 성서처럼 믿었습니다. 그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 되기 위해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매출이 늘고 거래처가 늘고 사무실도 넓어졌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그들의 요청도 늘어났습니다. 장모님의 척추 수술비 800만 원.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죠. 처제의 해외 학회 참가비 500만 원. 동생 미래에 투자하는 거잖아. 전처의 프랜차이즈 카페 창업 자금 3천만 원. 우리 가족 사업이니까 당연하지. 제 성공의 열매를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나눠 가졌습니다. 우리 사위 덕에 살아. 오빠가 우리 집 영웅이야. 그 달콤한 말들에 취해 저는 더 많은 것을 퍼주었습니다. 그게 가족의 의무라고 바보처럼 믿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징조는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래도 우린 당신밖에 없잖아 라고 말하던 그들. 정작 제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고 자신들의 필요만을 이야기하던 그 식탁. 하지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성공은 신기루였습니다. 시작은 주 거래처의 갑작스러운 부도였습니다. 2억 원의 미수금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믿었던 격리 직원의 횡령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년 반 동안 빼돌린 돈만 8천만 원. 숨 돌릴 틈도 없이 세무조사가 들이닥쳤습니다. 과거 거래처와의 비공식 거래가 문제가 되어 수천만 원의 가산세까지 물게 되었습니다. 모든 악재가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무실은 압류되고 트럭은 헐값에 넘어갔습니다. 밤낮으로 대출금을 갚아 나갔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단 하나, 가족만큼은 지키려 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줘. 곧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지만 전처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모와 처제의 전화도 뚝 끊겼습니다. 예전처럼 오빠 요즘 어때요? 라는 안부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그들은 가장 먼저 저를 버렸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의 전화를 피해 집에 들어섰을 때 아파트는 섬뜩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불이 꺼진 거실, 비어있는 옷장, 사라진 정우의 장난감들. 텅 빈 식탁 위엔 밥 대신 차가운 종이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이혼합시다. 정우는 내가 데려가요. 연락하지 말아줘.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장모에게선 냉혹한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우리 딸 더는 고생 못 시키네. 이쯤에서 놔주게. 당신도 이해하겠지? 처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단 한 번만 연결됐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근데 어쩌겠어요. 언니가 너무 힘들어해요. 오빠도 이해해줘요. 정우는? 내 아들은? 정우는 잘 자랄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제가 바쳤던 돈, 시간, 마음 그 모든 것이 단 한순간에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빈 집에서 며칠 밤낮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분노와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지키지 못한 자책감이었습니다. 죽음까지 생각하던 어느 이른 봄날이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 멍하니 서서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난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 사장님? 박진수 사장님 맞으시죠?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의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정훈. 과거 제 거래처 앞에서 커피 트럭을 하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사장님 기억하세요? 제가 3년 전 겨울에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병원비 내주시고 추운 날 내복이랑 핫팩도 한 박스 사주셨잖아요. 그거 저 안 잊었어요. 아, 그때 사장님 요즘 힘드시다는 소문 들었어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거라도 없을까요? 그의 손에는 구겨진 사업 계획서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 가지고 투자 받으려고 몇 군데 다녔는데 다 퇴짜 맞았어요. 근데 사장님만큼은 제 아이디어를 알아봐 주실 것 같아서요. 무리인 거 아는데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 간절한 눈빛에서 저는 꺼져가던 제 삶의 불씨를 발견했습니다. 뭔데? 프리미엄 샌드위치 배달 플랫폼이에요. 아직 시장에 없는 틈새죠.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잃을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훈과 저는 허름한 창고를 얻어 다시 시작했습니다. 첫 달은 적자였습니다. 재료비도 안 나왔습니다. 둘째 달에 겨우 주문 하나 받고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됐다, 시작이다. 셋째 달 SNS 마케팅이 먹히기 시작했습니다. 한 유명 블로거가 우리 샌드위치를 올렸고 그날 주문이 200개나 들어왔습니다. 새벽 3시까지 둘이서 샌드위치를 만들고 직접 배달까지 다녔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다리는 퉁퉁 부었지만 행복했습니다. 1년 뒤 직원 5명을 고용했습니다.
2년 뒤 매장을 3곳으로 늘렸습니다. 3년 뒤 우리는 직원 20명이 넘는 강소기업이 되었고 지역 경제 방송에까지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문은 바로 그 방송이 나간 직후에 열렸습니다. 사장님, 어떤 여자분이 정우 어머니라고 전화하셨습니다. 정훈의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사장님 연락처 알려달라고요. 정우가 보고 싶어 한다고 제가 일단 거절하긴 했는데 잘했어. 앞으로도 그렇게 해줘. 통화를 거절하자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은 장모가 회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비싼 과일 상자를 들고 박서방, 어휴 정말 찾기 힘들었네. 요즘 바쁘다며? 그래도 이렇게 성공했다니 참 보기 좋아. 냉랭하게 대했지만 장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우도 아빠 보고 싶어해. 벌써 고등학생이야.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크고 있어.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그 다음 주는 처제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오빠 하며 친근하게 굴었지만 그 눈빛에는 계산이 가득했습니다. 언니가 오빠 걱정 많이 해요. 밤에 잠도 못 잔대요. 다 지난 일인데 이제 좀 풀고 지내요. 우리도 가족인데. 가증스러운 위선이었습니다. 저는 화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너무나도 투명해서 오히려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정우를 방패 삼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성공에 빨대를 꽂겠다는 속셈. 아마도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거나 제 사업이 잘 된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기생하고 싶어진 거겠죠.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먼지 쌓인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결혼식 날 사진. 장모님과 처제가 양옆에서 활짝 웃고 있고 가운데 전처와 제가 손을 잡고 있는 사진. 그 안에서 바보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 지긋지긋한 연극 내가 끝내주지. 저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전처와 장모, 처제까지 모두에게 연락해서 이번 주말 최고급 한정식 집으로 저녁 식사 약속을 잡으라고. 그들이 좋아할 만한 1인당 15만 원짜리 코스로. 판은 내가 짤 차례였습니다. 약속 당일 토요일 저녁, 그들은 한껏 치장한 채 나타났습니다. 명품 가방에 새로 한 듯한 헤어스타일, 마치 축하 파티에 온 것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어머, 박서방, 이런 비싼 곳에서 식사도 하고 정말 보기 좋네. 우리 은혜가 고생한 보람이 있어. 장모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여기 진짜 괜찮은 곳이네요. 예약하기도 어렵다던데. 처제가 메뉴판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편하게 드세요. 오늘은 제가 대접하는 자리니까. 전처 은혜는 제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야위어 보였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야, 그땐 내가 너무 어렸어. 당신이 그렇게 무너질 줄 몰랐고 정우한텐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정우는 늘 아빠가 필요하다고 했어. 우리 다시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효과음 탕. 숟가락 내려놓는 소리. 제가 숟가락을 내려놓자 시끄럽던 식탁에 차가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잿더미에서 다시 일으키기까지 정확히 5년 걸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그동안 정우 얼굴 한번 못 봤는데, 생일에도 입학식에도 아플 때도 곁에 없었는데 이제 와서 가족 이야기를 하자고요? 장모가 당황하며 말을 끊었습니다. 이보게, 박서방. 어쨌든 핏줄인데 서로 좀 잘 지내보세. 우리도 참 어려운 시간 보냈네. 은혜 혼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어려운 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마지막 연민마저 사라졌습니다. 어려웠다고요? 장모님, 그때 장모님은 제주도 여행 다녀오셨더군요. SNS에 올라온 사진 봤습니다.
처제님도 학회 참가한다며 유럽 갔었고요. 그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은혜 씨, 당신 카페 제 명의로 대출받아서 차린 거 2년 만에 접었다면서요? 그 빚은 제가 다 갚았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그것은 아들 박정우의 이름으로 된 교육 신탁 증서였습니다. 이거 정우 앞으로 만든 겁니다. 그들이 서류를 펼쳐보는 동안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학자금과 생활비, 그리고 대학원이나 유학을 원할 경우의 비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대략 2억 정도 되는 금액이죠. 아버지로서의 경제적 책임은 이걸로 다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2억이라는 금액에 반짝이는 탐욕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건이 3가지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어른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첫째, 이 신탁은 정우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누구도 임의로 해지하거나 인출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죠. 둘째, 정우를 만나는 것은 제가 직접 결정합니다. 당신들이 정우를 이용해서 저와 접촉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셋째, 저는 잠시 멈춰 그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당신들은 앞으로 정우와 저의 관계에 단 한 발자국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저와 정우가 만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제 험담을 하거나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순간 이 신탁은 즉시 효력을 잃고 전액 기부됩니다. 장모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아이 볼 자격도 없다는 게야. 아무리 그래도 친할머니인데. 저는 피식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격은요, 장모님. 내가 가장 어두울 때 곁을 지켜준 사람에게만 생기는 겁니다. 당신들은 그때 아무것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아무것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 지금 이게 복수야? 전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복수요? 아니요. 이건 정리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자리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계산은 제가 하고 나갈 테니 천천히들 드시죠. 아, 그리고 다시는 회사나 제 개인 연락처로 전화하지 마십시오. 문 쪽으로 걸어가다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정우가 정말로 아빠를 보고 싶어 한다면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당신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우의 마음을 통해서요. 정우가 20살이 되면 모든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때 선택은 정우가 하는 거고요. 뒤에서 장모가 소리쳤습니다. 박진수, 넌 정말 냉혈한이야. 내가 잘 되는 거 두고 보지 않을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가슴속이 시원했습니다. 5년간 저를 짓눌렀던 무게가 마침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에게선 2번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어느새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정우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는 것은 또 다른 강요가 될 것 같았으니까요. 대신 매달 변호사를 통해 정우의 성적표와 생활기록부를 받아봤습니다. 몰래 학교 운동회에 가서 멀리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훌쩍 커버린 아들, 제 얼굴을 닮은 그 아이가 친구들과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걸로 됐어. 내가 행복하면 됐어. 그렇게 마음을 접으려던 어느 날 사장님 전화 왔습니다. 정훈이 휴대폰을 건네줬습니다. 누구지? 정우라는 학생이요. 사장님 아드님 맞으시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저 박정우예요.
목소리가 변성기를 지나 제법 굵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아빠, 저 알바에서 번 돈으로 아빠 생일 선물 샀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같이 밥 먹어요. 정우야, 어떻게 내 번호를? 아빠가 보낸 서류에 변호사 아저씨 번호 있었잖아요. 그분한테 부탁했어요. 아빠 만나고 싶다고요.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 아빠도 보고 싶었어. 그렇게 약속한 주말, 우리는 고급 한정식집이 아닌 허름한 국밥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우는 제 앞에 조심스럽게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아빠, 편의점 알바 3달에서 샀어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상자를 여니 고급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아저씨가 그러는데 아빠가 계약서 쓸 때 항상 볼펜 쓰신대요. 그래서요. 이제는 멋진 만년필로 사인하세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맙다, 정우야. 아빠가 받은 선물 중에 최고야. 아빠. 정우가 국밥을 한 숟갈 뜯어 말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든 저는 아빠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쓰던 일기장 찾았거든요. 거기에 아빠가 놀이공원 데려가 줬다, 아빠가 자전거 사줬다 이런 거 엄청 많았어요. 또 어느 날은 아빠가 피곤한데도 축구같이 해줬다고 썼더라고요. 그런 아빠가 갑자기 나쁜 사람이 될 리 없잖아요. 할머니랑 엄마가 아빠 욕할 때마다 진짜 화났어요. 근데 저 어려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미안해요, 아빠. 아니야, 정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히려 아빠가 미안해. 내 곁에 없어서. 이제라도 다시 만났으니까 됐어요. 그리고 아빠. 정우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돈 많이 벌면 아빠한테 용돈 드릴게요. 아빠 회사도 투자해드리고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정훈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사장님, 가족 식사 방해하긴 그래서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정우 오랜만이다. 정훈 삼촌. 와, 진짜 오랜만이에요. 많이 컸네? 이제 삼촌보다 크겠어. 정훈이 정우의 어깨를 다독이며 저를 보고 빙긋 웃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축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훈이 타준 커피를 홀짝이며 정우가 준 만년필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내가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초라할 때 나를 버리지 않고 곁에 남아준 사람이었습니다. 내 성공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믿어준 단 한 사람. 저에겐 그게 바로 정훈이었습니다. 파산의 늪에서 저를 건져 올린, 함께 다시 꿈을 꾼 동료. 이제 그는 제 사업 파트너이자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상처까지 이해하고 스스로 다가와 준 아들 정우가 생겼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졌지만 진심으로 연결된 관계. 그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사랑도 가족도 의리도 화려할 때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칠 때 함께 비를 맞아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1년 후 정우는 명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발표 날 정우는 제일 먼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붙었어요. 대학 붙었어. 정우야, 축하한다.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 나중에 졸업하면 아빠 회사에서 인턴할 수 있어요? 아빠한테 배우고 싶어요. 그럼 환영이지. 대신 특혜는 없다? 당연하죠.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정우의 입학식 날 저는 정훈과 함께 축하 화환을 들고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정우는 새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아빠야. 나중에 꼭 회사 구경 와. 진짜 멋진 곳이거든. 그 자랑스러워하는 얼굴을 보며 저는 모든 고난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편이 되어준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아준 사람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당신이 밑바닥에 있을 때도 곁을 지켜준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그들이야말로 당신의 진짜 가족이다.